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애국의 널찍이 깃들어 있고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조들을 따라 북한을 조국으로. 위대한 소령님들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자기 가문에 베풀어 주신 사랑은 3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가문이 대대로 안겨 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며 또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를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애국령을 사는? 이모할머니까지. 외국인 사람이 5명이나 있다고? 어머, 가면 무조건 혜택 받으면 완전 되지. 뭐 북한의 핵심 계층이라겠는데? 놀라운 영상이에요. 아니 부모님하고 조부모님하고 이게 다 5명이나 애국인 사람이 있대요. 애국열사들이 애국 열사령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나 안 되죠. 그 3대가 북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네. 사랑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묻히면 3대가 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살수 있어요. 북한에서. 그러면 안 해도. 6대까지. 공급받으면서. 열사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열사령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대성산 혁명 열사령이라는 거는 빨치산, 뭐 6.25 전쟁 때 뭐 맞아요. 그 사람들이 대체로 들어가는 그건 진짜 성골, 진골, 그렇죠. 선걸진걸. 신미리 애국 열사령이라는 데 이제 최동호랑 뭐 이런 여기서 월북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묻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김정일 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북한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말 그대로 애국 열사령이고 네. 혁명 열사령이 아니고 월북하신 분들,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어떻게 이바지를 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뭐 물론 북한에서 총리나 부총리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도 거기 좀 가 있는데 어쨌든 열사령에 간다는 거는 이건 보통 대우가 아닌 거죠. 아니 그럼 아들은 왜 전쟁통에 이렇게 좀 헤어진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왜 이 아들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애국 열사령에 묻힌 이 최인국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 초기 부대 외무부 장관 출신 북한 애국 열사령에 최인국의 가족으로 묻혀 있습니다. 와, 이거 깜짝 놀랄 얘기네요. 지금 월북한 최인국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을 지낸 최덕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바로 그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와, 아니 국립현충원에 사실 있어도 모자라네. 외무장관이 지금 애국 열사령에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너무 영웅이 놀라셨죠? 됐어요. 근데 여기 놀랄 걸 하나 더 추가시켜요. 자, 보세요. 최인국의 아버지 최덕신 월북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최덕신의 아버지 최동호도 월북했습니다. 우와. 3대 월북 가족. 그래서 아까 3대. 예, 3대 월북 가족. 이게 엄청난. 3대가 월북. 대를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요, 있더라. 월북.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이야기할 사람이 바로 이 최인국의 아버지 최덕신인데 네. 이 최덕신의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상하게 생겼나요? 그렇진 않고요. 예. 월북하게 생겼나요? 자, 이 최덕신이 함께 찍은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서워.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어디 보자. 마지막 뭐야? 아, 이거 뭐야? 와. 마지막 저기 대통령. 이승만, 상도 김일성. 김일성. 뭐야? 최고의. 와, 아니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찍은 저 사람이 최덕신이에요?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옆에도 최덕신, 최덕신. 나이가 좀 더 들었어요. 김일성 옆에도 최덕신이고? 맞습니다. 절대 합성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새 인물 그러니까. 옆에 계속 있죠? 그러니까요. 정체가 뭡니까? 뭐 정말- 실장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너무 흥미진진한데 아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와 함께 사진을 찍었고 북한에도 존엄이라고 하는 김일성하고는 사실 함부로 찍을 수 없잖아요. 아유, 그거. 이 옆에서 사진 숨만 쉬어도요. 자 과연 이 최덕신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최덕신은요 정말 뭐 군사, 정치, 외교 정말 종교 다방면에 어마어마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네. 과연 이 최덕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오늘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파란만장한 인생, 그 다음에 기사회생 인생. 아. 무려 4번의 기사. 와.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네.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 중에는 제일 높은 제일 고위직. 제일 최고의 직급. 엄청난 거죠, 지금? 예. 그렇죠. 네. 이 인물 누군지 궁금합니다. 자, 최덕신 말씀 들으신 것처럼 북한에서 꽤 유명한 유명 인사고요. 우리 현대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최대한 좋게 표현하면은 복잡한 인물입니다. 이 집안이 꽤 명문 집안이에요. 이거 아까 잠깐 언급됐던 최동호, 그러니까 이 최덕신 아버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서 법무부장, 독립운동가시죠. 독립운동가 대단하네. 법무부장 했던 분이니까 법무부 장관했던 분이죠. 대단한 가문인데 그 아들 최덕신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태성 선생님 등장한 거 보면 오늘 뭔가 재밌는 날이야. 역사적으로 저 시청률 좀 쫙쫙 쏴주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와, 네. 너무 궁금하다. 또 같은 최 씨예요. 그렇게 욕심 마세요. 여기 살 거죠. 다른 최 씨겠죠. 같은 최씨 같은 최씨 맞습니다. 집안 사람이네. 네?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는데 지금. 아니 사실 이 외무부 장관이면 외교부에서 어떻게 보면 수장이잖아요. 완전 수장이죠. 짱이시고. 짱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무시 못할 그런 높은 자리인데. 그럼. 그 보세요. 9대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 옛날 외교부 장관. 엄청나다. 박정희 정권 때 외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말 다 했죠. 이 사람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사람이었어요. 전투 능력이 뛰어난 군인으로 출발합니다. 원래 평북 의주에서 태어났는데 해방 이후에 육사 3기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육사 교장으로 떡하니 돌아옵니다. 초고속 가능해요? 어마어마한 정치력과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방금 어떤 직함이었죠? 도장. 교장. 어디 교장?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는 거예요. 육사교장은. 그리고 그 옛날에 1949년 흔치 않았던 미국 유학까지 떠났다가 네.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그가 유명한 건 이렇게 고위공직자 혹은 뭐 육사 3기 뭐 졸업 육사 교장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주범. 진짜. 이 최덕신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아까 월북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월북했으니까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최덕신은 정말 골수 반공주의자입니다. 골수 반공주의. 저때 5.16 쿠데타.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나라의 동대문에 테크가 저렇게 있었어요? 와.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진짜 무시무시한 세대다. 어우, 나 저 때 안 태어나서. 나도 생각해도 저 세대 얼마나 무섭다. 그러니까.
정말 뭐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그날 5.16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쿠데타가 일어났어.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최덕신. 자,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지 혀 막 풀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사실 이 혁명 공약 첫 번째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혁명 공약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였냐면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겠다. 그러면 구학이면 최덕신이죠. 그렇죠. 정확히 그 혁명 공약 범주 안에 최덕신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벌벌 떨어야지. 끝난 거예요. 끝났죠. 끝난 거예요. 야, 1961년 5월 16일 딱 터졌을 때 최덕신 아마 운명적으로 여기서 나는 모든 게 끝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최덕신이 계속해서 이 정보망을 가동을 합니다. 누구야 도대체? 이 혁명 주동 세력이 누구야? 대박. 대박. 648기. 근데 아까 제가 기억하는 직함. 육사 교장. 교장 선생님. 교장님들 가르친 애들이에요. 교장님들 가르친 애들이에요. 딱 내가 가르친. 그렇죠. 그러면 딱 이게 걱정이 들어있는 구성들이. 안에 있는 방에 이렇게 후배도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분명히 나올 수 없잖아요. 야, 그러니까 재밌다, 이게 진짜. 648기?라고 했을 때 들었을 때 이 최덕신 어땠을까? 저기 카네이션 달고 나가야겠는데. 어떻게 보면 살 수도 있겠다. 야호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아마 정보망을 계속 다 아마 뿌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군사정변이 일어난 한 달 뒤 네. 박정희가 콜합니다. 와. 심지어 라인 먼저 넣었어. 연락을 해요. 그냥 콜은 아니고 라인 넣었어. 그렇지. 그렇죠. 라인 넣었어요 분명히. 그 과정에 그렇지 않고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와. 딱 갔더니 사실 이거 불려갈 때도 사실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선배님이 대신 뭐 여기서 책임을 져주시는 모습이 좋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딱 갔는데 박정희가 선배님! 선배님! 대박이다. 하늘 같은 스승. 그러니까요. 선배님 같은 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앞을 좀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 라고 하면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야. 원로가 필요했다. 그렇죠. 박정희도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으니까. 이게 컴플렉스였지. 그렇죠. 딱 그 말을 하면서 그 최덕신한테 외교 사절단, 친선 사절단이 되셔가지고 이 외국 순방에 나가서 우리 이 정변의 어떤 그 정당성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렇구만. 친선 사절단이면 사실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최덕신을 앉힌 거잖아요. 대표로. 당시에는 이제 5.16 쿠데타에 대한 세계의 여론이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생각해보세요. 4.19 혁명인데 민주혁명을 했는데 1년 만에 뒤집어지고 군부가 통치를 한다? 독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일단은 중국어 잘하죠. 동남아 잘 알죠. 베트남에서 외국,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한번 다녀왔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그 임무를 주는 거죠. 5.16 쿠데타의 당위성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해라, 설명을 하라.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 가고 대만 가고 그다음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그 옛날에. 인도 그리고 호주까지 가서 정말 돌아가면서 이 군사 정권에 대한 홍보를 갖다 톡톡히 하고 돌아오죠. 이야. 성킴 선생님, 이거는 뭐 이런 인물이 다 있어. 그러면 진짜 가서 제대로 일을 해요? 그럼요. 일단 뭐 여러 나라를 가는데 호주를 방문합니다. 호주를 방문해서 그 당시 이제 호주 이제 수상 총리가 로버트 맨지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호주를 만든 호주의 아버지예요. 굉장히 자존심 세고 파워가 센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제2의 윈스턴 처칠이 될 거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안 만나줘요. 최덕신을. 외교 특사인데. 저쪽 쿠데타에서 보낸 인물이. 그러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나는 저 쿠데타를 일으킨 그 세력이 보낸 사람을 안 만나겠다. 그렇지. 아니 기다리지 말고 그냥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시라고. 여기서 말 잘해야 돼요. 네. 최덕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아직 모자라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후진국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당신 같은 호주와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 정치적 고견을 들으러 왔습니다. 잘한다. 말 잘한다 진짜. 역시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한수 가르칠 수 있었어요. 최덕 씨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딸랑딸랑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걸 얻었어요. 일단 귀국을 했겠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박정희 의장이 물었겠죠. 어떻게 됐냐고 인자.
호주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호주에서 쿠데타 인정을 받았습니다. 와, 잘했어 임자. 임자 다음에 뭘 시켜줬냐? 바로 외무부 장관 자리를. 그래서 외무부 장관 같구나. 버섯 승진이네. 지난 17일 소홍내각수반은 최덕신 신임 외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최 외무부 장관은 취임 소감을 통해서 외교는 군사와 같은 것으로서 전 국민의 뒷받침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7대 대통령 선거가 1971년 4월 27일로 다가오자 온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었습니다. 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선거는 명랑하게, 투표는 자유롭게. 시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대통령으로 한번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정신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준비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대권의 대통령제가 온다면 확고한 규범을 따라 반대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7대 대통령 선거. 떠오르는 젊은 정치인 김대중 후보와 삼선을 노리는 박정희 대통령 간의 뜨거운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바로 최덕신의 기사회생 세 번째 71년 대선이었습니다. 야, 그럼 운도 잘 떨어지네. 세 번째가 아까 교령 아니고? 그 교령되면서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와, 아직도. 아니면 맞아. 교령이 아니면 선거 박정희가 중이야. 이거를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만날 일이 없지. 71년 대선이 되면서 이 최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도 아까 떨어지네. 천도교 교인이 몇 명? 100만. 100만 명. 이 100만 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 이거 지금 한 10명 모이는데도 가서 표 좀 달라고. 그럼요. 돈도 주고 맞아. 후보자가 주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교령이 움직이면 이 100만 표를 확보할 수 있겠다. 야. 근데 정말 이게 이 드라마 같은 게 71년 대선의 결과가 이 김대중과 박정희에 붙는데 표차가 100만 표예요. 어머, 얼마요? 진짜로요?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그 표 차이에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요. 이거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선거 없이 대통령해야겠다. 그러니까. 아. 선거를 없애자. 그렇죠. 아. 근데 만약에 100만 표가 김대중 쪽으로 갔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죠. 그렇죠. 게다가 당시 이 김대중 후보가 이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오면서 정말 야당에게 신선한 바람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뭐 예비군 폐지,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박정희 당선되면 더 이상 대통령 선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쫙 펼쳐나오고 있었는데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실한 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최덕신을 부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최덕신은 다시 그냥 완벽히 부활하게 된 거죠. 최덕신은 정말 좋은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요. 이러면서 이제 김대중 공약 비판하면서 박정희 편에 섰고 그 결과 박정희의 남자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또다시. 자, 보세요. 100만 표 몰아줬어요. 최덕신 입장에서는 박정희 그럼. 내 시세 좋지. 내가 당선시킨 거야. 거의 그렇지. 얼마 중이에요. 내가 당선시킨 아, 거야. 난 아니었으면 떨어졌어. 아니었을 이거 올라간다 진짜. JP야. 그렇지. 일어나죠. 100만 표 차이니까. 하죠. 그래서 수은회관 공사가 촥촥촥촥 되고 있잖아요. 최덕신이 탁 박정희를 찾아갑니다. 안 만나주네. 안 만나주네. 진짜요? 안 만나주지. 아, 이것도 뭐냐. 문전박대야? 각하가 바쁘셔서 그렇습니다. 한 번에 오시면 꼭 만나게 됐습니다. 최덕신이 이랬으니까 그렇다고. 다음번에 또 찾아갑니다. 안 만나주네. 어머! 각하가 바쁘십니다. 어머, 어떡해. 또 찾아가요. 안 만나줘요. 어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선거가 끝났잖아요. 박정희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나중에 비화로 전해지는데 최덕신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참모가 얘기를 하잖아요. 최덕신 입장에서 잘 아는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를 통해서 알아본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이렇게 얘기했대요. 최덕신 그 사람은 내가 이미 많이 도와줬는데 하나 지어줬어. 건물.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선거 전에 했던 약속의 시치미를 딱 뗀 거예요. 아하. 근데 보세요. 뭔 약속? 최덕신 입장에서는 50만 달러 차관 받아야 되고 2억 융자도 받아야 되고 이거 다 해결해야 돼요. 이것만 믿고 건물을 15층짜리 쫙 올렸는데 안 해줬어?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박정희가 안 해준 거예요. 빌려준 거였잖아. 그 차관이랑 그거 해주기로 했죠. 못 받게 됐습니다.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줬어요. 멘붕이야. 아까 해주기로 했고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재정적인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72년에 수은회관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아이고야. 이건 진짜 쑤시다. 은행에 못 갚은 거예요. 못 갚은 거예요. 이렇게 대선 이후에 180도 달라진 박정희 대통령의 태도. 이 시점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죠. 72년도 유신 선포가 되면서 완전히 벌어집니다. 유신이 곧바로. 유신.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체제에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유신헌법의 핵심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독재의 길을 여는데 이 반대 세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박정희가 그 100만이라고 하는 천도교 교인을 활용했죠? 권력 잡았죠? 이젠 그 100만의 교인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들이 나한테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덕신은 천도교 공금횡령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습니다. 어떡해. 웬일이야. 와 너무 예상치 못한 카드가 들어왔어. 인생살이 비용박 신세라더니 정말 하루아침에. 이러니까 이제 최덕신이 이거 세게 들어오는데? 칼 들어온 거야. 이거 그러면 중정이 움직인 거 아니야? 아까 중앙정보부? 그렇죠. 라고 의심하는 차에 역시 중정 요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칩니다. 그럼 최덕신 얘기하죠. 여기 너무 오래 계시면 위험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협박을 주는 거죠. 떠라.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최덕신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호사구팽이죠. 저 공금횡령 문제가 이제 최덕신 입장에서 봤을 땐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고 해요.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만큼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였다고 해요. 스크래치를 해봐요. 교령까지 됐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시를 주는 거 그 아니야? 약간 팽당했지 않습니까? 안 만나주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금 공금횡령으로 넘어가 그렇게 끌고 지금 간단 말이야. 네가 나를 배신했으면 나도 너를 배신한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바로 어디로 가냐? 도쿄로 가. 도쿄로 가. 왜? 1977년 그 이름도 유명한 도쿄 성명을 낭독을 하는데 도쿄 성명. 도쿄에서 딱 성명을 발표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민족 말살 정책과 매국적인 군사 파쇼 정책을 규탄한다. 와, 세게 나오구나. 라고 하면서 나중에 또 이런 말 하죠. 6.25는 부칩니다. 부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아니 이거는 이미 북한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6.25 전쟁이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략한 거란 말은 약간 선을 넘은 거라서. 왜냐면 자기가 참전했던, 지휘관으로 참전했던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저는 벌써 70 한 3, 4, 5, 6 이때부터 북한 공사원이 일본에서 접근을 했다고 봐요. 이미. 왜냐하면 그때는 조총련이 굉장히 강했을 때문에 일본에 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서 북침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북침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까지 한 거 보면 70년대 약간 이미. 중반 때부터 벌써 북한과 커넥션이 있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덕신의 자기 증언이에요. 일단 71년 대선에 자기가 100만 명의 천도교도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당시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게 71년도였거든요. 네. 73년도에 그 악명 높은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최덕신 씨는 허걱 정말 정적을 죽이려고 했구나. 결국 내가 어떻게 보면 김대중을 죽일 뻔했네? 라고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김대중 씨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뚜루뚜루 그때 미안했다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다음에 74년도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유경수 여사의 피격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지. 그치. 자기 주장이에요. 최덕신 씨의 주장. 뭐냐면 그 자기가 부검 결과를 보니까 분명히 몇 발이 발사됐는데 탄피가 몇 개가 하나가 더 있더라. 아, 그 얘기 요즘도 뭐 맞을까? 그리고 총알 한 발은 유경수 여사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어머. 앞에서 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인인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뭔가 음모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덕신 씨는 박정희가 자기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척까지 희생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 정권 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 떠나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자기는 얘기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음모론이죠. 그리고 지금도 음모론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진지하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음모론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족과 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박정희를 두고 독재 권력의 안보를 위해서는 척까지도 재단에 바치는 독재광. 그다음에 박정희의 악착스럽고 잔인무도한 성품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렇구만. 자,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낼 만큼 박정희에게 완전히 돌아선 최덕신. 기회를 엿보고 있던 북한은 최덕신에게 조심스레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제가 아까 오늘 이 최덕신의 기사일성이 4번 있다 그랬잖아요. 예. 6.25, 예. 5.16, 대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월북이 기사 진행됩니다. 회생이. 네 번째가. 네. 자, 미국에 있는 이 최덕신한테 이 북한에서요 통일토론 초청장을 보냅니다. 통일토론 초청장. 그래서 76년도에 드디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 78년도에 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자기 아내와 함께 같이 들어갑니다. 이러기를 무려 10년 동안 반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포섭 작전을 했던 거예요. 우리한테 오십시오. 뭐 이렇게 직접적인 것보다도 그냥 자꾸 왔을 때마다 보여주는 거죠. 정민 씨. 좋은 거. 만약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좀 좋은 거 보여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잘해주면 어떻게 포섭 넘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포섭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 1, 2년이면 좀 의심할 텐데 10년이면 이거는 뭐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뻗기는 척. 얼마나 잘하실 건데? 얼마나 잘하실 건데? 얼마 줄 건데? 그런데 월북할 수가 없잖아요. 최덕신의 근본, 골수 반공주의자, 그리고 유교전쟁 때 어땠어요, 지금? 북한 인민군을 상대로 해서 총질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죠. 겁나서 못 가겠다. 그런데 이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월북이 가능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자, 이걸 가능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 이 김일성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 빨갱이 때려잡던 장군 최덕신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끊임없이 엄청난 대접을 해주면서 엄청난 그냥 쫙 풀어주니까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감동까지 받은 거예요. 10년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반공주의자지만 나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자신의 특급 무기를 사용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 있는 게 뭐냐면 김일성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사람을 감동을 시킨대요. 진짜. 굉장히 감동을 시켜서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건강도 좋지 않은 두뇌에게서 해외에서 외롭게 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아프다. 어머. 내 마음이 아프다. 어머. 이제 평양에 와서 나랑 친형제처럼 지내자. 이런 말을 듣고 가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박정희한테 팽 당한 다음에 김일성이 거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그 86년도에 월북을 했냐? 미국에 살면 되지.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미국으로 갈 때 돈이 없었어. 네. 그 뭐 지인들 증언에 따르면 당시 미주 사회에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 도움을 받으면서 모터인이라고 하룻밤 10달러짜리 10,000원짜리 숙소에서 자고 고생을 했거든요. 결정적으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한국에서 건너간 이민자들은 타도 박정희 이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80년대가 들어가면서 미주 사회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손에 손 잡고 올림픽 손 잡고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과 이제 88 올림픽이 이제 홍보가 되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 이제 국뽕에 차오르는 거예요, 이 교민 사회도.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나라를 욕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에 돈도 없겠다. 약간 교민 사회에서 왕따도 당했겠다. 그렇지. 가자 이렇게 결론에 내리는 거죠, 솔직히. 와, 진짜. 그리고 이게 나이도 나이인데 이 나이 먹고 아무 데서도 인정 못 받고 뭔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받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로 가고 싶지. 네. 자, 여기 이 최덕신을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최덕신 아버지의 묘라고요. 맞습니다. 아버지 최동보 장군이 북한의 애국 열사령에 묻혀 있잖아요. 그래요. 아버지 묘소를 막상 돌아보니까 위인도 이런 위인처럼 해놓지 않았어요. 애국 열사령에 묻히고 위인 대접받고 있고 김일성이 나한테 잘해준대. 안 가겠습니까? 사실은 최동호라는 사람은 김일성의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 옛날에 독립군 간부를 뭐 양성했다고 하는 화성 우스에서 공부할 때 이 최동호라는 분이 거기에 이제 숙장으로 계셨어요. 독립운동가였던 데다가 김일성과 또 남다른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6.25 때 북한에서 이제 모시기 공작의 우선순위로 돼가지고 그 대상으로 꼽혀서 그때 결국 이제 월북을 해서 뭐 장관급 대우까지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 정규 교육을 받아본 분들이면 아마 세계와 더불어 다 읽어봤을 거예요. 거기에 최동원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 최동원 선생님 나오고 김일성이 예전에 만주에서 고생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동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지금 자식이 반공주의자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아마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 꼭 북으로 올 거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그때라도 제발 우리 아들을 북으로 좀 모셔와라. 데려와라. 유언처럼 이렇게 김일성에게 당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최덕신이 북으로 가서 김일성의 은총을 이렇게 받아 안으니까 뭐라도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북에 가서 책을 또 하나 씁니다. 김일성, 그이는 한울림. 하늘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동학에서 말하는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학은 범심론적 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신이에요. 물론 이제 동학은 진짜 유연하다. 그러니까 이 책까지 쓰면서 김일성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 네. 그래. 김일성의 회유에 의해서 이제 최덕신이 북한으로 가는데 참 대우를 정말 잘해줬어요. 가자마자 간 해에 바로 김일성 훈장을 수여하고 많이 썼네, 진짜. 김일성 훈장도 수여하고 정말 많이 한 게요. 조평통 뭐 부위원장도 되고 평화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도 되고 그리고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도 되고 많이 줬네. 그리고 조선 종교인협회 회장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대단한 직책들을 5개나. 5개나. 별이 5개. 미안해. 수여를 한 거예요. 근데 노인이라 명예직이었겠지만. 그래서 명예직이죠. 그리고 최덕신이 가졌던 특이한 직함 중에 조선 골프협회 회장. 맞아, 골프를 잘 이라는 쳤대요. 직책이 있었다고 해요. 김일성이랑 같이 최성호 부지에 골프장이 생긴다라는 말을 듣고 저기서 부지배 있는 애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김일성이 와, 그런 직책을 이만갑에 등장한 인물 중에 역대급이다. 근데 진짜 골프를 잘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 가서
대우는 정말 잘 받았어. 아. 벤츠 줬죠. 벤츠 380 줬죠. 이 사람한테 부총리급 대우를 해줬죠. 어이구. 집 줬죠. 그다음에 요리사 줬죠. 청소부 줬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생활 청하라면 당생활 청하고 만세 부르라면 만세 부르고 이러면서 살라고 한 사람은 가물마치상 낙원일까. 왜 다 먹여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런데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그 어떤 자유도 없어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야. 자, 이렇게 북한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89년 최덕 씨는 사망합니다. 올림픽 이후에 죽었네. 그러네요. 김일성은 국가장으로 장례까지 치러주었고요. 애국 열사릉에 묻히면서 마지막까지 특급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음. 또? 최덕 씨 사망 이후에 그의 아내 류미영은 과연 어떻게 지내게 됐을까요? 오. 자, 아내에겐 지가이 없었죠. 네. 자, 11년이 흐르고 나서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의 단장으로 내려온 유미영 씨의 가족 상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집이야. 월북한 사람이 2000년도야. 대단하다. 100명의 이산가족들을 이끌고 나타난 유 씨 자신이 남쪽에 아들과 딸을 둔 이산가족입니다. How does it feel to be back? I'm very happy. Do you think there will be many more such visits? Yes. Is this just the beginning? Beginning. Yeah, beginning. 유 씨는 북한 서열 22권의 고위급 인사답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류미영 북측 이산가족 서울 방문 단장이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과 비공개리에 만났습니다. 이거 진짜 뭔가 잊을까 하면 떠나고 잊을까 하면 이때 류미영 씨가 서울 방문 단장으로 등장을 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 측에서도 굉장히 적잖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분을 단장으로 보냈는지 대박이다. 지금 생각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유미영 단장이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에서 그 화면을 보고 정말 놀랐어. 김정일이가 신의 한 수를 뒀다. 신의 한 수다. 그게 뭐냐면 봐라 월북했던 사람도 그치, 그걸 보여줬어. 내가 이렇게 신임을 해서 저기 심장부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해피하냐 지금. 아니, 이런 거 짜는 그 기관이 있어. 통일조선 사업부가 이런 걸 해줬는데 머리가 너무 근데 좋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김정일이 생각이 뭐였을까 저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 그리고 가서 망명을 하면 다시 남조선으로 그러면 남조선 안기부가 납치해서 또 했다고 그럴 거고 또 가서 자기가 하라고 한 대로 잘했으면 김정일이 위신 또 올라가는 거고 그러네. 김정일한테 하나 다 깝잖아. 일거양득이네. 잃을 게 없구나. 꼭 먹고 알 먹고 근데 이 최덕신, 유명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우리 북한이 이용을 했는가 하면 비록 극악한 반공주의라도 수령님이 품은 바다같이 넓다. 그렇지. 따뜻한 그러니까 어버이 품에 안겨.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수령을 위해서 일한다면 지난 과거는 다 묻어줄게. 나 앞으로 다 와.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걸 보면 북한 주민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위대성 교양 자료로 와 이게 정말 우리 수령님 같은 위대한 분은 하늘이네, 친구야. 정말 하늘이구나 진짜. 그릇이 넓다. 이게 최덕신 유명이 북한 체제에 준 선물이죠. 그래서 생각하죠. 아니 근데 최인국은 이제 월북했던 엄마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월북한 최덕신 내외는 북한에서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지만 문제는 아들이죠.
월북자예요. 자진 월북했어요. 아, 나머지는. 그다음에 그냥 월북입니까? 뭐 6.25는 북침이고 뭐 유경수는 뭐 자작극이고 이래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꼬리표 때문에 월북자 가족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최인국 씨가 당시에 이제 유명한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잘려요. 막노동을 전전합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란 사람이 딱 그것도 남으로 대표단으로 넘어와서 내려왔어. 내려온 거야. 마음이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만나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그 만나는 걸 거부했었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재밌는 게 최인국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부모가 월북을 한 월북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직장을 10번 옮겨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최인국이 그 천도국 교령에게 이런 얘기해요. 나는 사실 민주주의가 좋다. 그리고 내가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근데 북한이 어머니의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가 맡았던 그 자리를 어머니가 내려맡고 나에게 줄 수 있다는 언지를 북한이 수도 없이 아들에게 했던 거예요. 제안을 했구나. 아, 이제 이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최덕신도 공산주의 체제가 싫었지만 북한을 선택했고 아들 최인국도 공산주의 체제가 싫었고 민주주의가 좋았는데 대한민국에서 10번이나 직장을 옮기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월북길을 택했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데 최덕신은 아들, 딸을 다 버리고 월북을 했어요. 네. 아들 최인국도 아들, 딸, 아내까지 두고 월북을 했어요. 근데 최인국 씨가요 북한으로 갔는데 엄마의 대를 이어서 천도교 교주 자리를 맡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맡았어요. 어머. 결국에는 뭐야? 최덕신이랑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알잖아요. 남한 사람들이. 최인국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북한으로 본 데는 큰 자리 하나 주기가 이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카드를 안 가지고 온 거야. 이게 카드가 있어야 써먹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인물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천수를 누리고 애국열사릉에 묻히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허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종북 세력이 사회에 혼란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종북 세력이 우리나라의 기둥인 국회에 있다면, 종북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 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오전 10시였습니다. 이 대전 교도소 앞에 출소하는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 출소자의 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일이 있었습니다. 구름대요? 저 문 하나 오는데 9번의 겨울을 거쳤습니다.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을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애야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오전 10시 이 대전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이석기 전 의원인데요. 8년 3개월 만에 풀려난 그의 혐의는 내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 제가 주무 취재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취재했던 기억도 저도 이번 녹화를 하면서 다시
되새겨봤는데 2013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에서 한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서 국가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 주요 유류시설과 전화국 등 북한이 도발을 해왔을 때 뒤에서 백업 부대로 테러를 일으킬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웠던 게 RO라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레볼루셔너리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혁명 조직인데 북한의 주체 사상과 김정은 사상을 신념화해요. 그리고 강령 규약을 암기하도록 하고 조직원 간의 위장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직접적으로 흔들려 했던 전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던 중대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 구체적으로 이제 뭘 얘기를 했냐? R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저 평택에 가면 한국가스공사 가스 저장 시설과 생산 기지가 있어요.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거 터뜨리자. 그리고 KT 해와 전화국 터뜨리자 등등등 국가 기반 시설을 폭파하자. C4 컴포지션 붙여가지고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녹취가 된 거예요. 근데 가장 그때 판결 중에서 주목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공동구라고 있어요. 공동구가 뭐냐면 일단 가스, 인터넷, 상하수도 시스템 이게 한 군데에 모였다가 해체되는 만남의 광장 같은 그 지하 시설이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취약해요. 이거 폭파하자고 논의가 된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폭파가 가능해요. 이거 폭파되면은 우리나라 뭐 서울 도시기능 한 번에 마비됩니다. 이거 무슨 대학생 1, 2학년 애들이 모여가지고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위협을 넘어섰다 이거죠. 헌재의 결정은. 맞습니다. 아니 종북주의자가 이 무단 방북하고 이제 현수막 걸고 이런 거는 사실 개인 취향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우리나라 국회까지 들어간다니까 좀 약간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좀 과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끈 떨어지는 운동권 딱히 사회로 진출하기도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묘하게 약간 사이비 종교처럼 경제 생활하고 이 정치 활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혁명 조직 RO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지하 조직 활동 하겠잖아요. 혁명 조직에서 대중 집회 안 하거든요. 그때 보니까 100여 명 모여가지고 이런 건 보안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조그만 조직 운영할 때도 알지만 다 점조직이거든요. 난 위에 있는 사람, 나 담당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본명을 몰라요.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드는 게 일종의 블러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념 속에 세상을 꾸며놓고서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면서 자족적으로 만족하던 그런 그룹들인데 좀 너무나 이제 무섭게 막 부풀린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진 작가님처럼 처음에는 좀 과장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어요. 특히 지하 조직은 점조직인데 130명이 한 장소에 다 모인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신명 부흥회 같은. 근데 이제 내용을 알아보니까 한 장소에 모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주사파들은 혁명 세력이잖아요. 특히 북한이 쳐내려온다고 본 거예요. 쳐내려온다고 본 거예요. 북한이 올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이 물통일한다. 김정은이 한국의 작전 지도 같은 걸 꺼내놓고 다 뭐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 하니까 준비해라. 이런 이제 지령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시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로 나눠요. 준비기에서는 압력해야 됩니다. 지하의 점조직으로. 하지만 결정적 시기에는 다 총궐기해야 돼요. 그렇지. 전쟁이 터지니까 자기들도 내응해 안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뭐 폭파하고 테러하고 근데 이제 북한 전문가들 당시 국정원 분석으로는 벼랑 끝 전술이지 실제로 공격하려는 게 아닌데 이석기는 이걸 과잉 해석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김일성 표현으로는 좌익 맹동주의를 한 거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1의 압도적 비율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뭐하러 통진당을 굳이 국가 권력이 해산시키느냐. 너무 억압적이지 않냐. 자연적으로 두면 도태될 것 아니냐. 통진당 해산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준건쌤 같은 분들. 그랬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3월에 그 집회를 맹신도들의 부흥회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판결문과 검찰 공소장을 보면 정말 상황이 좀 달라져요. 위장 면칙을 조직원 간에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시에는 이 3월 조직 이전에는 누구가 조직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실명이 뭔지 본명이 뭔지 신분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모임 전체 다 모이기 전에 예. 쭉 비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북한의 이 지하 조직의 특성이 단선 연계랑 복선 포치라는 특징이 있는데 단선 연계가 뭐냐면 횡적 연계가 없는 상하 연계. 그리고 복선 포치는 중요 단위의 2개 이상의 선을 구축하는 것. 이게 북한의 전형적인 지하 조직들의 특성인데 통진당과 이석기가 조직했던 아로라는 모임이 전형적으로 이 2가지 특성을 다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또 이런 항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원, 그러니까 뭐 130명 말고 정말 뭐 이 당원 전체가 그런 것도 아니다. 또는 뭐 몇 마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망상 아니냐. 또는 이것 때문에 당까지 해체하는 게 맞느냐라고 항변하거나 그 이야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강제 해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위험하다고 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하나를 해산시킨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유일한 사례가 1950년 초에 독일에서 카페에 독일 공산당을 해체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이게 독일 사법의 흑역사로 남아서 몇십 년 후에 이제 그때 그 사람들 다시 다 보상이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하고 이 통진당 합법 정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동일시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RO라는 게 지금 실체가 없다라는 게 한결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원래 내란죄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걸었는데 실제로 내란죄가 인정이 안 된 겁니다. 내란 선동죄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정된 게 내란 선동죄인데 이 선동이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9년형을 때리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무리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 몇몇이서 이거 나라가 왜 이래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이게 내란 선동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술 먹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평소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9년형을 때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과도했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약간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히스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북한이 남침을 한다는 조짐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하고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면 무슨 만화 같은 얘기인데 그들 머리가 얼마나 세뇌가 되어 있고 선동이 되어 있으면 그러겠느냐. 참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제 통진당 해산 문제는 진 작가님이랑 처음에 같은 입장이었어요. 당까지 해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강제 해산보다는 이런 아로 사건,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통진당의 국민적 신뢰가 박살이 났고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다 떨어진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강제 해산하게 되면 또 똘똘 뭉쳐요. 피해자가 생기고 뭐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 자연 해산 과정에 거치면은 그 조직원들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떨어져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는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통진당 해산 이슈가 이게 엄청 좋은 정치적 호재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엄청난 자료 그때 조사를 하고 어쨌든 이겼죠. 제가 자료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진중권 교수님 의견에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좀 꽤 돼서 저는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헌재에서 뭐 내란 선동죄로 인해 가지고 정당 해산까지 가는 걸 보면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절반의 민주주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잘 모르셔서 하신 말씀일 수 있고 저는 진종 교수님이랑 정반대 의견인데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 조직의 기본 풀뿌리인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해산해서는 안 돼요. 다만 이때 통진당을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하고 위중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게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다 인정이 됐어요. 그때 당시 검찰국 국정원이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을 기소했는데 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란 음모죄는 이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서 이걸 왜 무죄로 선고했느냐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내란 음모죄가 무죄인 건 2인 이상이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해 합의한 증거가 현재로서 부족한 이유이지 이 의원과 통진당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란 음모가 시급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전혀 국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서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내란 선동은 유죄로 인정됐고 충분히 장래에 내란 음모까지도 번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걸 법원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내란 선동이라는 게 말 한 번 한 게 아니라 선동이 도상 연습도 하고 실제 일부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플랜, 계획이 다 수립돼 있어야 음모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말 한 번 한 걸로 이거를 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플랜을 짠 다음에 계획을 짜고 너는 여기를 점령하고 뭘 하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플랜 자체에 현실성이 있느냐를 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앞으로 이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개연성을 갖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개연성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2006년도에 황장엽 전 비서에게 손도끼와 협박문을 보내고 실제로 살해를 모의했던 사람이 붙잡힙니다. 그 사람이 통진당 간부였어요. 그 사람이 통진당 간부였어요. 나한테도 시칼 왔어. 이 사건은 법무부가 헌재에 공식적인 증거로 제출한 거고 헌재에서도 공식적으로 채택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또 다른 문건이 있는데 우리 국정원과 검찰이 그때 확보한 통진당 당시 이석기가 작성했던 문건인데 북한의 선군 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 조직이 합법 형태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이게 통진당 간부에서 압수수색한 건데 이 문건대로라면 결국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의 남한 지부다라는 표현을 스스로 한 거거든요. 당시 PD하고 NL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NL은 생각한 거를 실제로 과감하게 실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테러 기도를 시칼 보내는 거는 예사롭게 했던 것이고 이것도 하면 안 되죠. 또 범죄죠. 그리고 또 북한하고 연계도 실제로 잠수함 타고 가서 김일성 만나고 다 했다니까. 진짜로 실제로 그게 강철 김영환 씨.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내가 잠수함을 타고 갔다 왔다고요? 그렇죠. 몰래 갔다 왔고 총 받아왔고 그리고 그 공작금 몇만 불, 10만 불 이렇게 다 받아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북한하고 협력하고 제가 볼 때는 이석기 본인도 과대망상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하고 통신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이나 뭐 극소수 단체가 아니고 이게 정당 아닙니까? 근데 이 정당에서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북한에서 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두둔을 했어요. 북한에 쭉 보면은 뭐 어느 정당에 대해서 두둔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까기만 하지 두둔은 안 합니다. 왜 저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북한에서 감싸고 있느냐? 네. 이거를 보면은 북한에서 뭐 간첩 활동을 하는 거는 연관이 저는 있다고 거의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첩이다. 네. 뭐 7, 80년대 그때도 이제 김종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뭐 간첩, 남북한 간첩 사건. 이것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시작을 한 거지.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라. 근데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간첩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걸 다 보고를 한 거예요, 북한에다가. 그래서 걸렸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공당인데 공당에서 어떻게 간첩질은 아니지 않냐,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분위기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간첩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되지. 예컨대 뭐 독일의 의사당 딱 불지른 사람이 독일 공산당원이었다 그래가지고 바로 공산당 해체시켜버리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때 당시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는 당행사 때 태극기도 안 걸고 애국가를 부정했어요. 단 한 번도 애국가를 제창한 모습을 보여준 바 없고 아까 손도끼 보낸 당 간부, 당 대표 애국가 부정하는 그다음에 이석기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도 황선이잖아요. 황선 사건은 너무 황선 신은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크게 쇼킹을 줬던 사건이었는데 2014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서 대한민국에서 세 차례의 통일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통일 토크 콘서트라고 하면 우리 이만가 가족들도 나가서 사례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할 걸로 기대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 일색의 자기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콘서트를 하는 거 친북 콘서트를 그냥. 예, 그래서 황선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긴 했는데 유죄로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종북 세력을 북한에서는 충분히 체제 선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종북 콘서트 논란에 입사했던 황선 씨는 과거에 북한에서 대대적인 선전에 이용이 됐는데 우리한테 원정 출산 유행했었잖아요.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떤 선진국으로 가서 아이를 낳아서 해당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그렇지, 거. 임신하고. 이 황선 씨도 원정 출산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닙니다. 그 흔한 미국도 캐나다도 아닌 비행기 타고 40분 거리에 가는 평양에서. 왜? 그럼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2005년 10월 10일 만삭의 몸을 이끌고 비행기에 몸을 실어 아이를 낳으러 갔는데 그 행선지가 바로 평양이었어요. 총선 기간 동안 야당의 총선 비례대표 후보가 야, 머리 스타일 봐. 나 아니야. 원수가 나 아니야. 평양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져 기획 출산 시비가 있었는데요. 북한이 어제 7년 전 출산 당시의 동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한우절이 무려 아기 한복을 주시고 산모에게 꿀과 보약을 줬답니다. 동양의 아리랑 볶는 관람길에서 동일동이를 낳은 남녘의 한 여성. 이 황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당시 원정 출산을 했다. 의도적으로라는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평양으로 들어갔냐? 2008년도 이제 박왕자 씨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평양 수시로 우리가 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전기 항로는 아니지만 전세기 뛰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평양으로 들어갔던 상황이었거든요.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평양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전세기가 떴어요. 인천에서 바로 평양으로. 한 100만 원만 지불하면 아리랑 공연 볼 수가 있었거든요. 한 1박 2일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만삭이었다. 만삭이었다. 만삭이었어요. 일단은 그 의사한테 물어봤다고요. 병원의 이제 그 주치의한테 지금 만삭인 상태인데 어떻게 비행기 타고 한 1박 2일 평양에 갔다 와도 되냐? 의사의 소견은 괜찮다. 이런 소견을 줬다고 해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2005년 10월 10일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랬는데 원래는 10월 17일 한국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여행을 떠납니다. 의사가 갔다 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일 날 떠나서 저녁 9시쯤 아리랑 공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통이 오는 거예요. 어떡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야죠. 그래서 평양에 있는 평양산원이라는 산부인과로 옮겨집니다. 근데 마침 그날 휴일이었던 의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 10월 10일 저녁 10시에 제왕절개로 3.3kg 정도의 건강한 딸아이를 평양에서 출산을 합니다. 제왕절개로? 자연스러운 출산이 아니라 일부러 이제 북한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을 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원정 출산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건강을 회복한 그가 딸 윤교래를 안고 비행기로 가려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갓난아기가 비행기에 의해 들출 수도 있고 비행기 동음에 놀랄 수도 있다고. 야, 이게 너무 기가 막히네요. 이게 근데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무슨 상황이야? 저도 북한에서 저분의 모습을 봤거든요. 엄청 감격했었어요. 왜? 왜냐면 남조선 사람이 평양산원에서 애를 낳은 거잖아요. 심지어 북한에서는 이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장군님의 품속에서 남조선 사람이 무사히 아이를 낳았고 또 북한의 의료 시스템에 엄청 감격을 하였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선전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궁지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사회주의랑 제왕절개랑 무슨 상관이야? 너무
아니 10월 10일 10시를 맞출 수 있었어. 맞췄잖아. 사회 중이니까 맞췄는데. 제왕절개는 의료 보면 안 돼. 우리는 맞출 수 없어. 북한에서는요, 그 평양에서는 제왕절개가 되게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연분만 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제왕절개를 아, 하면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아기까지 이제 선전에 이용된 거예요. 왜냐면 그 북한에서 별명을 지었는데 별명은 옥동녀, 통일 옥동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 사람이 그 평양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는지 이 과정을 다 찍어가지고 네. 나중에 연극으로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꽤 인기 있었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연극 그 출전하는 그 작품 속에서 1등했어요. 그래요. 이게 근데 가만 보면은 제가 만약에 김정일이었다면 저는 당연히 이용을 했을 겁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북한에 이런 책이 있어요. 김정일 장군 통일 일화라는 이제 김정일 찬양하는 서적인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친부모의 사랑인들 이보다 더 다정할 수 있을까? 그렇구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황선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황선 씨 본인만 자기가 체제 선전에 이용당한다는 걸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 황선 씨가 의도하고 갔든 의도하지 않고 갔든 그것은 사실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걸 모르고 갔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런데 이 출산 날짜가 좀 묘해요. 왜요? 이게 평양 원정이냐 아니냐를 가릴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우연히 산통이 와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황선 씨는 평양으로 가기 전에 산통이 오면 평양에서 출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기도 했고 그때 아이를 출산한 날이 2005년 10월 10일이잖아요. 네. 그날이 조선 노동당 창건 60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시각이 10월 10일 밤 10시. 뭔가에 딱 맞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일자 황선 씨는 그때 비행기표가 나왔을 뿐이다.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냐? 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도 있습니다.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아니 않았겠는데. 그걸 어떻게 애 낳고 처벌을 받아?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갖다 붙이고 뭐 했을 텐데. 아무 처벌 안 받았어요. 처벌 없는 거지. 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 없어. 판문점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칸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간주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출생 자체가 일단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 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알려질 만한 건 이렇게 많이 오픈되고 알려진 상황인데 또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또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왜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원인이 뭔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그 대위 때 그 1차 중대장을 이제 판문점 좌우측에 있는 비무장지대 GP를 담당하는 진짜 옛날 아닌가? 네. 그때 이제 우리 진 교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생들이 교련 실습을 오잖아요. 맞아요. 네. 학생 교련 종합실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배우면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호국 학도로서의 참모습을 일반 시민에게 보여주고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을 드높였습니다. 서울 저 서부역에서 저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와갖고 기차를 타고 문산역에 내리면은 5분 대기조가 비상이 걸려요. 예. 그 저기 신랑하고 들고 막 나가갖고 신랑과도 페인트 지우는 거. 그리고 대학생들이 문산역에 내려갖고 기차에다가 이렇게 뭐 군부 독재 타고 쓰고 지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군용차를 타고 제가 있는 이제 그 전방으로 들어와갖고 한 20명씩 조를 편성해갖고 최전방 GP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목적은 그 실상을 보여주고 북한의 모습이 저러하니까 좀 잘 해라. 이제 이런 취지로 하는데 한 번은 부산의 모 대학 학생들이 와갖고 제가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딱 가니까 건너편에 이제 그 기정동이라고 북한 선전 마을이 있거든요. 그걸 딱 보더니까 욕을 막 하면서 우리 전부 나쁜 XX들이라고 저를 포함해갖고 이제 그 대통령까지 우리가 그 DMZ 일대하고 기정동 마을을 대학생들을 속이기 위해서 군인하고 정부가 세트장을 만들어놨어요. 세트장을? 네. 그러면서 거기서 데모 비슷하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중대장으로서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나갖고 야 그래? 알았어. 야 지피장 그러면은 통문을 열어. 문 열어줘. 그러나
문 열고 들어와. 너들 아까 그 나가. 나가 저기 한번 가봐. 북한 가보라고. 그런데 이제 속으로도 쟤들 진짜 간다. 진짜 간다. 큰일 나지. 월북 조장. 대위인데. 월북 사주가 되잖아. 대위가 월북시켰어. 순간에 뭔가 이제 낌새를 차렸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참 이 사상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좌파들이 왜 좌파적인 사고에 열광하나라는 책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분석한 왜 그런 책이에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상향, 유토피아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라고 믿어요. 종교적인.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를 시켜줄 위대한 지도자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파좌파를 떠나가지고 이게 늘 문제야. 이게 문제야.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줄 방아쇠는 세상에 존재하지 없어요. 않아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 위대한 지도자가 이런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는 무오류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솔리니 같은 애가 나오는데. 무오류여야 돼. 히틀러 같은 애가 근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내로남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적용한 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유엔 남북 동시 가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90년대 초 이전만 하더라도 유엔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하면 분단이 고착화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이런 뭐 이른바 진보 세력이 유엔에 갑자기 남북이 동시 가입하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오류에 오류에 빠지게 된다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냐면 한국은 독립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군이 있고 여전히 독립되지 못했다. 북한은 이제 못 사는 건 알아. 못 살고 또 인권 탄압도 있고 하지만 저기는 그래도 자주 독립국이다. 그래서 북한의 현재는 어렵지만 미래는 잘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독립지사적 마인드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전히 미군 철수하고 김정은은 독립국의 지도자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식민지의 총독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게 자기를 여전히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2000년대 초중반에 종북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아까 90년대는 반군사 독재,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 소고기 그때 밤이 확 이런 것. 지금 이 미국에 우리가 종속이 아니냐. 지금 2020년대를 넘어섰잖아요. 지금은 제 판단에는 이런 자생적인 종북은 많이 줄어들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이 반대급부로 이쪽이 줄어드니까 자생적 종북, 애초에 90년대 옛날 같은 이 북한에서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 호섭받은 뭐 충북 간첩단이나 아니면 군 내에서 간첩 호섭된 분이라든지 이렇게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포섭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속적 종북이 좀 늘고 있다. 제 감은. 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봐야 될것 않고요. 과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간첩이 있는 거는 우리도 그쪽에 휴민트가 있듯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리 브란트 수상의 비서가 간첩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불안감, 공포감 조장을 하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뭐랄까 경색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념 깡패들이 이제 그 타인들의 인권을 갖다 유린하는 걸 조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냐면 여태까지 젊은 시절부터 자기 삶의 목표를 그렇게 설정한 거야.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하고 내 삶의 의미가 거기 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신앙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신념을 갖다 공유해주는,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격리되는 이런 현상, 그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너튜브 같은 데서 내가 관심 있는 콘텐츠만 계속해서 보면서 확증 편향을 늘러가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해봤거든요. 야, 근데 너 저기 사람들 북한에서 말이야 배고파가지고 하다가 압록강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 뭔지 알아요? 남한에서도 여름에 익사 사고 나잖아. 거기서 그게 왜 나와? 그러니까 그다음에 북한에서 사람들이 지금 아사하고 있대. 그랬더니 얼마 전에 남한에서 있었잖아. 여기 무슨 뭐 공부방에서 공부 죽은 사람. 뭐 이런 식이니까 와, 이거는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어떤 팩트를 집어넣어도 자기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회로가 있어요, 머리에. 결과값이 동일해. 지금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건강한 생각으로 통일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이 경제적인 활동을 교류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까지
종북으로 몰면 안 되잖아요. 역시 이만갓 MC다운 지적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지적이고 제가 통일부 이거 뭔데 평가야? 하지만 기분 좋았죠. 나 지구술랭 별 받은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통일부 산하에서 대학생들 특강할 일이 있어서 특강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젊은 대학생들은 뭐 종북 이런 논란은 아예 중요하지 않고 통일 왜 해야 돼? 그쵸. 아, 맞아요. 통일 왜 필요해? 북한 진짜 맨날 하네. 미사일 쏘는데 북한이랑 왜 우리가 친해야 돼요? 왜 우리 백신 북한 줘야 돼요? 왜 돈 들여서 통일 비용 내요? 소리가. 이 얘기가 제가 그 참석한 수십 명의 대학생들을 전수조사해봤어요. 그런데 통일 왜 해야 돼요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통일 담론이 과거처럼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묻지마 통일이 돼서도 안 되고 북한은 무조건 우리 민족이야. 북한이 개발하는 핵은 민족의 핵이야. 쟤들 핵 포기할 거야 라는 지나친 낭만주의도 지난 5년간 실패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이 두 가지 거기에 이제 종북놀이도 지나치면 통일에 대한 건전한 담론까지 막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